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만에 우리 일상은 물론이고 경제 생태계까지 바꿔놨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군가에겐 큰 위기가 됐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경제를 이끌 인물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관련 얘기 풀어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세 분에게 올해 경제 인물을 좀 뽑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례로 한 명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고문이 1순위로 꼽은 인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뭐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가 이 신년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 올해 2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요? 예. 19년도에는 초인류 격차 100년을 만들겠다. 이게 신년사였고요. 20년에는 100년 기업을 만들 도약의 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뭐를 얘기했냐면 함께 신화를 만들자. 신화. 예. 그러면 19년부터 이렇게 쭉 얘기가 쭉 나왔을 때는 지금 분명히 올해는 성과를 낸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올해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입사한 지 딱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도 뭐 재판 과정에서라든가 대국민 이런 담화문을 얘기할 때 승어부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성과를 뛰어넘는 것들을 만든다 그러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해외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크 다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뭐 산업적 전환기에 맞는 그런 큰 일을 꼭 하실 것 같아서 올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고문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봤는데 왼쪽 가슴팍에 뭐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요? 이제 우리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SBS 그렇죠. 예, 기준으로. 저희가 새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가 이걸 차고 나오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광고가 되는 거고 네. 우리 같이 패널로 나온 사람이 이거를 차면은 사랑이 되는 거죠. 아. 2%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고 제가 뭐 시청자 광고판이 여러분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많은 애정과 사랑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하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거든요. 부회장직에 오른 게 제 기억에는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한 8년 정도를 지금 부회장직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버지도 잡고 한 상황에서 네. 언제쯤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를까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1월 18일 날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만약 달라질 것으로 달라질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뭐 최소한의 형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도 가능을 하리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다른 결정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조금 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발표가 되고 어쨌든 간에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라든가 이사진으로 지금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뭐 다 순조롭게 사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된 상황에서는 3월 달이면 등기 이사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동일인으로서 총수로 회장으로 올라가는 게 늦으면 3월, 빠르면 2월 초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욱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4대 그룹 총수 중에 이재용 부회장만 유일하게 회장직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언제쯤 좀 회장직을 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저도 최고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네.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1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9억 원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렇죠.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예. 2심에서 36억 원으로 감형이 되고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86억 원에 대해서 그 뇌물을 인정했거든요. 즉 네네. 1심이랑 굉장히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50억 이상의 뇌물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구속 수감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과연 86억이나 대법원에서 86억 원이라는 뇌물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2심에서 다시 뒤집기는 어렵고 형량은 이제 판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유동적으로,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올해 경제 엄중함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이 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인정을 그 해줄 2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냐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면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상당히 엄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과연 86억 원 인정된 뇌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연 다시 집행유예로 풀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상당히 좀 의문이네요. 2심에서는 부담스러울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2심 판사가 설령 집행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대법원을 가서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갈 길이 조금 멀고 그래서 저는 이 사법 이슈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결국은 자기가 셀프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회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회장 승계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좀 게 천천히 갈 예, 것이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이제 2심 판결에 달려 있는데 네, 사법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되고. 저는 최고문님보다는 조금 저 늦게?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생각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직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이제 주요 임원들이 실적하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좀 못한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고 대외 관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회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사실 좀 그 교섭하는 데도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 회장 승계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제 산적해 있죠. 일단 아까 최고모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1월 18일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삼성그룹의 또 회장이라는 직책은 사실 공식적으로 상법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 계열사의 회장직을 이제 먼저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 임원이라고 하는 사내 이사의 자리에 이제 먼저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회사의 그 회장직을 네. 역임하면서 이제 그 대표 그룹의 삼성그룹의 이제 회장직을 이제 달게 되는데 일단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회장직 승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죠.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총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명목적인 이제 그룹 회장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앞서 고문님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가 이제 장기적인 호황을 뜻하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뭐 전망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지난해 실적도 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산업 지각이 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그렇죠. 있어서 이런 반도체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서의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5G, 뭐 또 AI, AI 뭐 이런 네. 부분들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이 변화 중에 하나가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이 소위 말하는 장벽이 없어집니다. 네. 따라서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메모리 만들듯이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회사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슈퍼 호황이라고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는데 이것은 1년을 넘게 호황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지금 치고 나온 게 많습니다. 뭐 롤러블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PC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서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 가량은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업계에 호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업계 전체를 통해서 지금 삼성이 인텔이나 TSMC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많은 실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선도 기술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나는 초격차 100년을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삼성이 지난 2016년에 하만 인수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장 쪽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시도를 계속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지난해 말부터 해서 LG전자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큰 화두가 떠오르면서 삼성도 전기차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삼성이 완성차 사업에 다시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성차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리 미래 자동차가 이제 엔진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보면은 전기차,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완성차는 엔진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껍데기 만드는 부가가치가 엔진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외장인데 지금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그 동력 전달계는 배터리가 중심이 됩니다. 배터리는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반드시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면 지금 세계 최대 CATL을 제치고 LG화학이 작년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는데 LG가 쪽에서. 배터리 완성차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로 가더라도 결국은 AI라든지 뭐 센서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그 ADAS 우리 흔히 말하는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 소프트웨어 업체가 중심이 되고 그렇죠. 이런 완성차적 껍데기보다는 이런 부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부가가치가 엔진 지금 그 내연기관 때보다 훨씬 낮은 완성차 사업에 뛰어들 리는 없고요. 예. 그다음 삼성이 보면 삼성 SDI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한 세계 시장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하만의 경우에 더구나 이 스피커 차량용 스피커 중심 회사입니다. 그 세계 제일이죠. 그렇지만 스피커나 이 음향기기가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은 아닙니다. 핵심 그렇죠. 부품은 아까 말씀드린 부가적인 ADA에서 요소가 있죠, 그런 거기 사실. 때문에 실제로 삼성이 완성차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차에 그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하만이라든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차의 중요한 부분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다. 그러나 완성차 사업에 지금 르노 삼성이 사실 보면 사실상 철수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성차 사업에 다시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아마 저도 그렇고 일반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삼성전자가 일단 뭐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든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이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더욱이 이제 완성차 사업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출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갤럭시 카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갤럭시 카. 예, 실제로 이제 애플카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미래의 어떤 자동차는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틀리게 이게 소프트웨어나 이제 어떤 그런 핵심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사업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6%로 어느 정도 견조한 수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은 있죠.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파트너사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이 어떤 부품 제조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주요 기업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파트너사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해서 표면적으로도 이제 그 미래차 사업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미래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쉽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고모님, 저는요 조금 더 이 삼성이 진취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전기차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여기가 지금 매년 연평균 지금 성장률이 20%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거의 완성된 회사 삼성뿐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서는 지금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만들 수 반도체가 있죠. 있고. 그다음에 SDI에서는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데 조금 늦었지만 여기는 전고체로 가고 있거든요. 차세대 배터리로. 네. 디스플레이에서는 자동차 이제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죠. 삼성 전기에서는 차량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고 지금 뭐 부족한 거라 그러면 지금 뭐 타이어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되는데요. 타이어.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객사하고 지금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하는 거는 2023년도가 전기차가 1,000만 대가 생산되는 해라고 지금들 예측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은 분명히 자동차 완성 업체로 간다. 근데 스마트 카로만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는. 네네. 전기차가 스마트 카가 돼서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시리즈의 최종 목표인 스마트 홈에 전기와 모든 브레인 역할을 하는 연동되는. 게 스마트 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당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2023년에는 분명히 이 완성차 시장에 들어가고요. 지금 르노 삼성이라는 이제 완성차 업체. 예, 완성차인데 사실 거기서 우리 삼성이 다 철수한 것 같죠. 삼성 카드가 19.9%의 지분을 아직도 갖고 지분이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사실 승업부한다는 그런 뭐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자동차 완성차가 삼성의 사실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어떤 업계를 제패 못한 건데 그 부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겨져 있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형태로 전기차에는 다가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연학 교수님이 뽑아주신 올해 경제 인물을 꼽아 보겠습니다. 1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꼽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뭐 최태원 회장은 조금 이제 논란이 많았던 분이죠.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뭐 사실.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네.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생활 면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최태원 회장을 올해의 경영자로 뽑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재벌 3세, 엄밀하게 말하면 최태원 회장은 재벌 2.5세입니다. 큰아버지 최종근 씨가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아버지인 최종인 회장 이어받았다 네, 해서 그다음에 어쨌거나 물려받았으니까. 재벌 3세들 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맏형격인데 저는 유일하게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뭐 이재용 회장, 부회장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은 뭐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논란의 거리가 있죠. 예, 뭐 정의선 부회장도 잘하고 회장이죠 이제 뭐 잘하고 계시지만 본인 이름으로 확실하게 업적낸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태원 회장은 사실은 뭐 실형도 선고받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 재벌 3세 중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미 회장이 된 지가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됐죠.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보면 그룹 시가총액으로는 SK그룹이 삼성 다음으로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 수원의 변방에 어떤 조그마한 직물 회사로 시작해서 물론 본인 다 한 건 아니죠. 큰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재계 2위로 끌어올린 거는 저는 최태원 회장이 22년 동안 회장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벌이 3대, 4대 넘어가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 없는 단지 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큰 회사를 금수저다, 물려받아서 그 뭐, 걱정들이 네. 막 그래서 네. 이런 지배구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유일하게 3세 중에서는 확실하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로는 참 SK그룹이 보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망할 수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아, 포트폴리오 라고 자체가? 하거든요. 예, 망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주력이 보면 에너지하고 네. 통신이거든요. 이건 어느 텔레콤과 나라 어느 이노베이션. 시대든지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벌은 돈을 가지고 거기서 또 정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일테면 이제 특정 그룹 이름을 들었으면 L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에 했던 그룹의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는 보면은 물론 앞에 두 개 에너지하고 통신 쪽은 뭐 선대장 때 한 거라지만 본인이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반도체 지금 또 올해 슈퍼 호황기 다시 뭐 좀 앞에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바이오 작년에 SK 바이오팜 뭐 공부하면서 굉장히 뭐 히트를 쳤는데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분야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K그룹이 저는 4대 그룹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그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인 뭐 몇 가지 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다른 재벌 회사들도 이게 뭐 3세, 4세들이 최 회장만큼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실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얼마나 뭐 저는 해낼지. 최 회장을 꼽았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이 거론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차기 대한상의 회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용만 회장을 뒤를 이을 인사로 꼽히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가 된다면
국내 재계에 어떤 변화가 좀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대한상의에서 4대 그룹 총수가 되는 건 처음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상당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소탈하고 격이 없는 대화로 그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SK 사내에서 이제 그 행복 토크라는 거를 이제 100회 이상 이제 하면서 네네.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소통하는 CEO라고 이제 알려져 일종의 있습니다. 뭐 토크 콘서트 같은 예, 형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년사에도 보통 이제 CEO가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도 보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뭐 이해관계자 초청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다음 신입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는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르게 권위적이지 않고 어떤 협업 관계를 하는 기업들하고 그런 리더십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4대 그룹 또 총수 중에서도 나이가 진짜 가장 많죠. 그렇죠. 마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의 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업에서도 발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네. 초창기 지금 계속 수소 에너지 쪽에 주력하고 있는데 올해 또 소식이 하나 들려왔잖아요. 저기 미국의 이제 플러그 파워사 또 수소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뭐 배터리 이제 연료용 전지 만드는 그런 유력 회사의 지분 9.9% 인수하는 소식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CEO로서 의사결정도 빠르고 대외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가 대내에서 또 직원들 간의 교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앞서서 김연학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SK가 갖고 있는 좀 약점이나 논란들이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일 겁니다. 지금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계속된 배터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뭐 뚜렷한 결과물을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론에 따라서 또 사업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2월 10일 날 이게 발표가 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7월 15일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이제 3개가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합의가 돼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얼마냐. 근데 이 업계에서는 대개 3% 줍니다. 3%? 로열티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소송 비용만 한 회사가 4천억씩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조금 어떤 상태인지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뭐 올해 초면은 2월 10일이면은 이제 한 고비를 넘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지금 3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학이 지금 뭐 사실 이제 조지아 공장 쓰는데도 지금 뭐 그린 펀드 만들어서 지금 뭐 그게 성공을 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큰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게 ICT라는 지금 미국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에 있는 위원회에서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법적인 뭐 그런 이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하지만 네. 사실 대통령의 의도에 의해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의 취임까지도 우리가 눈여겨 보면 네. 두 회사가 좀 타협과 합의 상태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주목해 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약점이 최태원 회장은 뭐 이혼 소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세계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슈여서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노소영 씨가 네.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플러스 재산 분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자료는 이제 최태원 씨한테 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위자료 한 받을게. 3억을 네. 요청했는데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재산이. 재산 분할하는데 그 규모가 예.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인 SK 지분 18.44%를 가지고 네.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42%를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 달라는 거네요, 예, 거의. 거의 반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주 SK가 20.8조더라고요. 그래서 18%의 42%그러니까 약 1.6조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최 회장 입장에서 자기 지분의 그 42%를 내주게 되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영향을 흔들거리잖아요. 주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계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데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 분할권을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재산 형성 과정에 그만큼 도움을 기여를 줬다라고 했는지. 하는 그
증빙이 돼야 됩니다. 일테면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식당을 꾸려가지고 식당을 키웠다. 그러면 같이 일한 것이 증명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노소영 씨가 SK 경영에 기여한 바는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지금 노소영 씨가 주장하는 것은 자, 자기 뭐 이런 이야기 조금은 어쩌면 더티해지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그 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KT로부터 한국 이동통신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네. 자기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뭐 된다라고. 정경유착 얘기도 있었고요. 그 그러니까요. 당시부터. 사실은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경유착 당사자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 불법을 가지고 재산 분할을 권리를 요구하는 내세우는. 물론 제가 그 소장을 내용을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네. 보도된 내용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저도 당시에 경쟁회사에 근무를 하고 그 예. 상황은 잘 압니다만 사실은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 1이동통신이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입니다. 그렇죠. 그게 KT 자회사라고 전에. 있었고 제2이동통신을 선정할 때 그 당시 성경이죠. SK그룹 전신 성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영삼 후보가 이거는 정경유착이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당시 SK는 오히려 그 사업권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의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당시 유선통신을 하고 무선통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면서 KT가 가지고 있던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해라. 그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M&A 당사자로 성경그룹이 SK그룹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YS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갔죠. YS가 93년에 대통령이 초에 취임을 하고 94년에 한국이동통신이 KT를 떠나서 SK그룹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노소영 씨는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 관계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굉장히 곤란하고 그러네요. 그것을 제가 볼 때 법원에서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다른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혼 소송할 때 굉장히 엄청난 위자료를 당시 전 부인이 요구를 했지만 네네. 결국은 뭐 몇백억 정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시장에서 걱정은 많이 하시지만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금액이 오고 가겠지만 네. SK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 시장의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지용 교수님이 선정한 올해 인물을 꼽아 살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그 정책이 뉴딜 정책이에요. 그렇죠. 뉴딜 정책이고 특히 작년 7월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그린 뉴딜의 이제 그 발표자로서 정의선 그 회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차,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종합적인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그 재개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그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 정부와 수소 산업 관련돼서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그 정부의 지원과 초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해서 재계에서의 역할도 이제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예. K 배터리 동맹이라고 하는 쪽에서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 배터리 동맹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3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어떤 CEO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작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그 거래 기업의 어떤 사업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5월부터 해서 처음 만난 분이 이제 구광모 LG 회장, 네. 삼성 회장이죠. 구광모 LG 회장인가요? 네. 예, 구광모. 처음에 삼성 SDI 사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면담했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네. 6월달에 구광모 LG 회장 그다음에 구광모 회장 만났고,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SK 그 최태원 회장 이렇게 세 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K 배터리 동맹을 상당히 주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재계 4대 그룹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분의 어떤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신년회나 타운홀 미팅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격이 없이 대화하는 그런 자세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겸손하고 그런 어떤 인성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봤을 때 재계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반인들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이제 올해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가 현대차그룹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그룹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이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계속 꿈꾸면서 꾀하면서 최근에는 기아 로고도 뭐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식으로 담아서 이제 바꾸는 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사명에서도 모토라는 얘기를 지금 빼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정주영 회장님 서거 20주기입니다. 아, 그래서 20주기군요. 여기도 뭔가를 하나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셋이 뽑은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 진짜 세상이 바뀔 때는 영웅, 천재, 선도자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면 철강한 카네기, 네. 그다음에 자동차왕 포드, 그다음에 뭐 벤더빌트, 록펠러, 뭐 왕이죠. 뭐가 왕. 그 영역에 같이 나오죠. 무더기로. 한꺼번에. 네. 그러면서 미국의 이 뭐 G1이 되는 패권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은 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커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런 전환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3세대, 2세대가 한꺼번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구광모 회장까지 다 회장까지 업적을. 해서.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이제 구군이 진짜 이제 천원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렇게 산업의 변환점에서 기업 총수의 세대가 바뀌면요, 이거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1세대 뭐 잘 아시지만 이병철, 정주영, 뭐 구인의 최정현, 조중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 2세대를 받은 게 세대 이건희, 교체. 구자경, 정몽구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게 그대로 왔을 때는 야 이거 뭐 진짜로 쉬운 말로 큰일 한번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아까 우리 최태원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카네기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맏형 역할을 해서 이게 집단지성으로 같이 갈 수 있게 서로 경쟁과 협업과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2021년이 사실 21세기의 첫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앞에 거는 다 20세기의 그런 유물들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온 거고 네네. 코로나라는 그런 변곡점을 통해서 21세기의 원년은 2021년이 맞다. 올해부터가 21세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거기에 이런 집단지성들이 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업계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들어오고 뭐 애플이 들어오고 이렇게 기존에 자동차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올해가 정의선 회장에게 어떤 해가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동력 전달 장치가 전혀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아예 바뀌죠. 또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AI라든지 센서라 이런 것 중심으로 기본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은 후발 사업자들이 창조적 파괴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걸 대응을 못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키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다행인 것은 전기차 사업, 심지어 수소차는 아직 많이 보고가 됐지만 현대차가 세계 1위고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지금 세계 한 3위권 정도, 오히려 기존의 3, 4위권 정도로 기존의 그 내연기관 시장보다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네네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 변화에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 적응하고 있다. 하나 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그 노동자들 그 만성적인 그 파업이라든지 네. 그 임금 인상 요구, 감성 노조에 네. 의한 그런데 뭐 좀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노사 붕괴 없이 임금 협상 거의 동결 수준으로 타결이 됐고요. 앞으로도 노조 자체도 보면 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엄청난 실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노조들도 인지하고 경영진과 협력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뭐 최고님께서 뭐 구군까지 말씀하셨다고 네.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을 이뤄가고 경쟁력을, 있었는데 예. 그나마 이런 트렌드 변화를 잘 직시하고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행히 또 이번에 젊은 그 우리 총수들. 우리 네, 정의선 리더들이. 회장이
작년에 정식 취임함으로써 물론 뭐 정몽구 회장 때만 키운데 훌륭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럼요. 조금 더 이 트렌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도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또 정의선 회장까지 꼽아봤는데 이 4대 총수 중에 한 명이 또 있죠.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금 사실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LG그룹에는 어떤 한 해가 좀 될 것으로 예, 전망하십니까? 올해도 LG 그룹이 이제 그 지난해 이제 LG 이제 화학에서 이제 네, 배터리 에너지 부분 솔루션 분사했던 빼냈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사업 전망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4세 경영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 그룹이 이제 LG입니다. 그다음에 지주회사 체제를 또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4대 그룹 중에서 상당히 이제 지배 구조가 견고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그룹들의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크고 또 구광모 회장이 이제 4050 세대 중에서 40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런 그룹 중에서 상당히 젊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LG가 그동안에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경영 행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발빠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 그 CATL하고 상당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가 지금 그 25% 내외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작년에 1위도 했다가 2위로 물러났다가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쟁 관계에 상당히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미국 그 특허 소송 관련된 문제가, 네. 영업 침해 관련된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LG 구광모 회장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꽤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올해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요. 네. 과거 신축년을 보면 6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 1901년이 60년이니까. 신축년인데 그 해가 뭐냐면 마르코니가 대성양 무선통신을 성공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 무선통신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게 무선통신이거든요. 그렇죠. 1961년은 뭐냐면 가가린이 유인 우주선을 가는 우주가 바뀐 그게 60년 전이군요. 그 61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경부 고속도로가 생긴 해고. 그러니까 신축년일 때마다 게임 체인저들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21년도가 분명히 이제 수소나 이런 전기 배터리 중심으로 뭐가 하나 터질 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이런 세대들이 딱 총수로 딱 바뀌어 있다는 거 굉장히 지금 우리가 협업하고 이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뭐 역사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꼭 좀 잘 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쪽에 1세대 또 우리 경영자들, CEO들이 좀 주목받는 측면이 있어요. 어느 인물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다 사실 기술을 이제 뭐 몸에 체득하면서 잘하면서 PC를 하고 다 하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잘하시죠 좀 뭐 김택진뿐만 아니라 뭐 김범수 의장, 다 네. 보면요 이제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이 옛날에는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로 바뀌는데 우리 디지털 1세대 총수들 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4대 그룹의 총수들 보면요. 이제 기술이 몸에 체화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를 어떤 각도에서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재계를 리드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바뀔 때는 선도자들이 집단으로 나오는 나라에서 꼭 승리를 하거든요.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로 다시 한번 구군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서지웅 교수님도 저희가 미리 여쭤봤을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꼽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 사실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당초에는 이제 카카오 내에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나 챗봇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김범수 의장이 상당히 10년 동안 이제 공유되었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IPO도 뭐 계획이 되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산업은행이
올해 1월 6일 날 1,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2대 주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만큼 보수적인 산업은행조차도 카카오의 그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투자를 하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한 김범수 의장이 ICT 업계에 상당히 주요한 인물로 올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변종이나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좀 주목받는 기업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서정진 회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침 또 김민학 교수님 꼽아주셨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꼽은 거는 저분이 옛날 대우를 다니셨어요. 네네, 대우를 네. 다니다 아시다시피 대우그룹이 뭐 공중 분해되면서 뭐 사실 실업자 생활을 굉장히 하면서 그때 이미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뭐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렇죠. 90년대 후반이니까요.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보고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셀트리온을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키웠죠. 다만 이제 그 코로나가 나면서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의 치료제하고 백신을 같이 기대를 했는데 네네. 워낙에 글로벌 회사들 파이자라든지 이런 규모 이런 회사들 1년에 수십 조씩 그 연구개발 비용을 그렇죠.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정도 쓰죠. 규모는 셀트리온 작년에 매출이 한 1조 8천억 정도. 물론 그것도 1년에 뭐 50%씩 성장한 결과지만 그렇게 해서 백신을 1년 이내라는 단기간에 개발할 정도의 아직은 그 캐파는 안 되는 거. 그러나 아마 치료제는 거의 뭐 개발이 완료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치료제가 나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보고 제가 또 서정진 회장을 꼽은 것은 뭐 본인이 65세가 되면 우리나라 65세 되면 은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상당히 엄청나게 큰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 물려주겠다 그래서 은퇴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창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노년 창업인데 다시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학교에서 그 스타트업 창업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지금 이미 이제 대기업 중심 체제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월급쟁이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어떤 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거든요. 되죠. 그래서 예. 저분이 다시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60세가 5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네요. 65세가 되셨는데 다시 청년의 심정을 돌아와서 창업을 한다는 건 그런 면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저런 창업자가 많이 나오면은 우리 뭐 최고문이 말씀하신 대로 국군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비대면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많이 호황을 받았던 게 아마 배달 앱일 거예요. 배달들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한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인데 배달의 민족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뭐 들거든요.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이제 M&A를 해서 이제 네. 뭐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우한 형제의 배달의 민족은 사실 아시아 재패를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스타트업이 이렇게 4조 넘게 거의 5조 되게 이렇게 외국에 팔려나가는 자체가 네네. 어떤 금자탑을 지금 쌓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뭐 김봉진 창업자 네. 회장이 이분은 자기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해서요. 디자이너요? 예, 그래서 꿈을 디자인하고 사업을 디자인하고 원래 이제 미술 쪽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지금은 모든 것이 자기가 디자인해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능력인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하나씩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봉진 의장을 꼽은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우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의 그 모회사입니다. 그렇죠. 이분 또 흑수저 창업이에요.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나오시고 이제 서울예전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도 고도 성장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이른바 개천간 사다리를 뛰어넘기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끊어놨죠, 그래서 거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면 굉장히 뭐랄까 돈을 많이 번다든지 좋은 환경을 찾기 어려운데 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또
보면 이제 창업도 이런 요즘 이제 플랫폼 창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조업 창업은 기본적인 그 시설이나 자본적 투자가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있어야죠. 예. 저거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기술자들 몇 명이 창구에서 며칠 작업하면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창업들 그래서 고모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높게 평가하는 게 본인이 9천억을 뭐 자산가가 됐다는 것보다도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 외국에서 4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냐고. 그리고 단일 플랫폼, 배달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네. 우리나라 또 배달 산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분이 훌륭한 거는 예. 처음에 배달 수수료를 받다가 중간에 배달 수수료 업주들에서 배달 수수료 안 받기로 해서 굉장히 맞아요. 어려웠지만 네. 광고라든지 다른 수익 모델을 가지고 그 꾸려 나갔죠. 그때부터 오히려 흑자가 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도 돈 있는 사람 업주만 광고를 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 광고를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최근에 다시 수수료 받는 체계로 돌리긴 했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 시장의 의견을 듣고 네. 그에 대한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나간다는 거 그런 도전 정신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하나 조금만 하시면요. 네. 이제 처음에 이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화번호부를 어떻게 앱화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음식점들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배달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창업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봉진 회장의 그런 예를 보면 주변에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하는 걸로 창업하시면 돼요. 거기서 얼마만큼 자기의 생각들을 여러 개 종합하고 디자인하느냐가 이 창업의 요건이지. 아유 뭐 치킨집 해야 돼 창업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자기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창업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서지용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양호 회장의 이 자녀들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대한항공이 상시 작년에도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한진카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나 합병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특히 이제 그 조원태 그 회장의 회장이죠. 행보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제 이사에서 연임이 되고 계속 그 대한항공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또 특히 이제 그 뭐 누나하고의 어떤 그 이제 그 갈등이라고 해야 갈등 되나요? 지배구조 네. 관련된 네. 갈등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우리가 좀 그 대한항공 그 집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불협화음의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주목받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한진카 대한항공의 주가 움직임에도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올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21년을 이끌 수 있는 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만한 인물들을 꼽아봤는데요. 올해는 좀 코로나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 재계나 기업계에도 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김현학 교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